부자들은 왜 빚을 지면서도 더 부자가 될까요? 우리 부모님은 빚은 무조건 나쁜 거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억만장자들의 세계에서는 정반대거든요. 빚이 돈을 버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실제로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조차 은행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을 정도니까요. 그럼 부자들이 어떻게 빚으로 돈을 버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빚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좋은 빚과 나쁜 빚, 이 두 가지죠. 좋은 빚이란 돈을 빌려서 나에게 계속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출 받아서 월세 받을 건물을 사는 거죠. 반대로 나쁜 빚은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 물건을 사는데 쓰는 겁니다. 신용카드로 최신 스마트폰을 사는 것처럼요. 멋있긴 하지만 통장 잔고를 늘려주진 않거든요. 부자들은 바로 이 좋은 빚을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자기 돈을 쓰는 대신 은행 돈을 빌려서 부동산, 주식, 사업체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산들이 벌어다주는 수익이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금보다 많게 만들죠. 결과적으로 자기 돈 한 푼 안 쓰고도 수익을 남기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부자들이 세금을 정말 싫어한다는 건데요. 빚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출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에요. 불법인 탈세나 사기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럼 이제 부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좋은 빚을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부동산 전략입니다. 부자들은 부동산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걸 이용해서 집을 사요. 유명한 부동산 투자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운데요. 그는 2억 원짜리 집을 전액 대출로 샀어요. 이자율이 연 5%라서 매달 135만 원씩 갚아야 했죠. 그런데 이 집을 월세 50만 원에 세를 놓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가 내는 월세로 대출금을 갚고도 매달 15만 원이 남는 거예요. 대출을 다 갚고 나면 월 150만 원이 고스란히 수익이 되고요. 자기 돈은 단 1원도 안 쓰고 말이죠.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까지 오르면 그건 또 추가 수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투자 전략이에요. 부자들은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서 더 높은 수익률로 투자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부자가 연 7% 이자로 1억 원을 빌렸다고 쳐봅시다. 그럼 1년에 7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하죠. 그런데 1억 원을 투자해서 연 15% 수익을 낸다면 1,500만 원을 벌게 돼요. 여기서 이자 700만 원을 빼면 800만 원이 남습니다. 세금이랑 수수료를 내고도 충분히 이득이 나는 거죠. 세 번째는 사고, 빌리고, 죽어라 전략인데요. 이름이 좀 충격적이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로 부자가 1억 원어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이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삽니다. 2단계에서 돈이 필요해지면 이 자산을 팔지 않아요. 팔면 세금을 내야 하거든요. 대신 은행에서 자산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빌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산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쓸 수 있고 빌린 돈에는 세금이 안 붙으니까 절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3단계가 핵심인데요. 시간이 흘러서 처음에 1억 원이었던 자산 가치가 1억 5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5천만 원이 불어난 거죠. 이 부자가 세상을 떠나면 아들이 이 1억 5천만 원짜리 자산을 물려받게 돼요. 여기서 놀라운 세금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불어난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완전히 면제거든요. 나중에 아들이 자산 가치가 1억 6천만 원이 됐을 때 팔게 되면 물려받은 1억 5천만 원 이후에 증가한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요. 모노폴리 게임에서 무료 통과 카드 받은 것처럼 말이죠. 네 번째는 차입 매수 전략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로 부자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하나 찾아요. 2단계에서 엄청난 돈을 빌려서 그 회사를 통째로 삽니다. 이걸 차입 매수라고 부르죠. 3단계에서는 회사를 개선해서 더 많은 수익이 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빌렸던 대출을 갚아나가는 겁니다. 4단계에서 회사가 좋아지고 대출도 다 갚으면 처음 샀을 때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회사를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기죠.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부자들은 돈이 많은데 왜 굳이 빚을 질까요?
앞서 말했듯이 빚에는 세금이 안 붙는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자기 돈을 안 써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공짜 돈을 쓰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셈이죠. 하지만 빚을 쓰는 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위험도 분명히 있거든요. 집값이 떨어지거나 사업이 잘 안 되면 손해를 볼 수 있고 대출금을 못 갚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투자를 여러 곳에 분산시키고 자기가 받는 대출의 조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우가 바로 일론 머스크예요. 이 사람은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데 현금은 거의 없어요.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돈을 은행 계좌에 그냥 두지 말고 투자해서 불려라. 일론 머스크는 이 원칙을 정말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의 재산 대부분은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은 자기 회사 주식으로 되어 있어요. 현금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는 일상생활 비용을 충당하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럼 왜 일론 머스크는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지 않을까요? 아까 설명했듯이 그는 돈이 계속 일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주식을 팔아버리면 더 이상 수익이 안 들어오고 회사에 대한 지배력도 잃게 되거든요. 결국 부자들의 빚 활용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들은 빚을 단순히 빚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 보는 거죠. 자기 돈은 안전하게 지키면서 남의 돈으로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대출을 갚고도 이익을 남기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세금 혜택까지 더해지면 효과는 배가 되죠. 빌린 돈은 소득이 아니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고 이자를 내는 것도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전체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 가치는 오르는데 세금은 나중으로 미뤄지거나 아예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런 전략들은 위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이 나빠지면 자산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대출 이자율이 올라가면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부자들은 항상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현금 흐름을 면밀히 관리하며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부자들의 이런 빚 활용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빚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빚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비를 위한 빚은 피하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을 사는 데 쓰는 빚은 오히려 불을 키우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만 일반인들이 이런 전략을 바로 따라하기는 쉽지 않아요. 부자들은 이미 상당한 자산과 신용도를 갖고 있어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따라하기보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적용해보는 게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소형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적은 금액으로라도 꾸준히 수익형 자산에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중요한 건 빚을 통해 자산을 사고 그 자산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빚을 갚으면서도 이익을 남기는 구조를 만드는 것. 바로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부자들이 빚으로 더 부자가 되는 비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은 빚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자산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며 자기 돈은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계속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만 아는 돈의 언어이자 부를 축적하는 핵심 전략인 거죠.